다샤리가 이사키에서 사할린이 니코 아이스벅스와의 3연전도 수입하고 파죽의 10연승으로 정규리그 우승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안양 한라는 오지글스와의 올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홈 시리즈를 1승 2패로 마쳤습니다. KHL에서는 정규리그의 종료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올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 팀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NHL은 올스타 브레이크를 마치고 본격적인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시즌 남은 기간 동안 주목할 만한 선수로는 누가 있을까요? 2020 IIHF 남자 U20 세계선수권 디비전2 그룹 B 대회가 우리나라 강릉하키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연파하고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231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231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1월 30일 목요일이고요. 오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오늘은 이연섭 기자만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집에 한번 갔다 오셨어요? 예, 뭐 그렇죠. 피곤해 보이시는데 집에 갔다 오신 다음에? 예, 좀 많이 피곤하네요. 네. 이게 참 요즘에. 이동도 많고 명절이 더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고 저도 오랜만에 좀 친척분들까지 한번 만나고 왔는데 네, 뭐 좋은 시간이었고 애청자분들께서도 설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모쪼록 즐겁고 편안한 연휴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231회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김찬 PD가 현재 강릉 하키센터 출장 중입니다. 뭐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IIHF 남자 U20 세계선수권 디비전2 그룹 B 대회가 우리나라 강릉에서 열리고 있는데 거기서 현재 하루 3경기씩 온라인 스트리밍 중계 업무차 현장에서 지금 출장 중입니다. 하루 3경기씩. 그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닌데요. 그렇죠. 네. 한 경기만 해도 사실은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데 밤 거의 뭐 10시 11시 그때 끝나는데 그죠. 그리고 끝나고 오면 또 편집해야 되고 네. 올려야 되고 또 병 날까봐 좀 걱정입니다. 네. 병이 안 나면 더 이상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병이 나면 안 되지만 네. 너무 이 강행군이라 네. 좀 건강에 걱정이 됩니다. 그 중계방송 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혼자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혼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까지 다 포함합니다. 혼자 카메라 세팅하고 촬영하면서 카메라를 돌리면서 자막 넣고 리플레이까지 돌리고 있는 네. 오맨쇼가 대단한데요. 부디 좀 건강을 챙기고 다음 회에 좀 건강하게 왔으면 좋겠고 오늘이 그 대회 이제 하루 중간 휴식일이에요. 다행이네요. 오늘 이거 비하인드넷 녹음하겠다고 서울 오겠다는 거를 제가 극구 만류했죠. 그냥 강릉에 그렇죠. 있어라. 하루 쉬어라. 쉬어야 됩니다. 쉴 때는. 네, 그랬더니만 전화 연결이라도 하겠다며 그래서 이따가 전화 연결해서 세계선수권 U20 대회 중간 리뷰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타협점 찾았습니다. 제일 이제 가까이서 보신 분이 또 정확하기 때문에 네. 시각이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을 거고요. 네, 이따가 박김찬 PD 강릉 현지 연결해서 그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유튜브나 네이버 TV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영상이 안 나가고 있는데 오늘 박김찬 PD 부재 관계로 카메라도 부재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가 있기 때문에. 네. 이연습 기자님 오늘 혹시 NHL 저지 갖고 오셨습니까? 가지고는 왔는데 네. 뭐 입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요? 이따가 사진이나 하나 찍어서 SNS에서 올릴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NHL 주인공이 누가 될지. 네. 주인공은 예 알겠습니다. 네, 이따가 뭐 뭔가 있긴 있겠죠. 이따가 공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31회 오늘도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볼 텐데 여러분께서 주신 댓글 먼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형노님 댓글부터 보죠. 1월 21일 화요일 댓글인데요. NHL이 올스타 휴식에 들어가네요. 워싱턴의 오베치키는 해트트릭을 2경기 연속으로 하고 선 생애 692골을 기록하네요. 엄청나네요. 백스트롬은 다시 5년 계약, 매년 9.200만 불 재계약을 에이전트 없이 해냈고요.
결국 홀트비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떠나겠네요. 오비와 닉은 원 클럽맨으로 커리어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21일 댓글이니까 한 9일 전 시점에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오늘 693을 찍으면서 네. 단독 9위죠 이러면. 예. 뭐 700골은 뭐 유력하는군요. 거의 뭐 확정적이죠. 700골은 확정적이고. 네. 이제 뭐 사실 그레츠키 기록 요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막 예전에 자기는 그레츠키 기록 깨면은 바로 은퇴할 거다라고 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뭐 지금처럼 0.6골씩 계속 그냥 한 또 몇 년 더 하면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기록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원 클럽맨으로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뭐 예상대로 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링 0.0 링님 27일 월요일 댓글입니다. 이연섭 기자님도 그렇고 맨날 비교되는 두 명의 디펜스맨 드류 다우디와 에릭 칼손. 개인 커리어는 칼손이 압도적이지만 스탠리컵은 다우디가 압도적인 이상한 상황. 참 스포츠에서 우승컵을 든다는 게 실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가능한 것 같아요. 다우디가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두 선수의 장단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어요. 드류 다우디와 에릭 칼손의 장단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컴플리트 디펜스맨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인데 저는 제 기준점으로는 다우디가 칼손보다 나은 거는 피지컬 플레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아래입니다. 물론 이제 그게 막 진짜 막 2단계, 3단계 아래는 아니고 예를 들면 0.2단계 아래? 뭐 0.5단계 아래? 이 정도로 다 저는 아래라고 보거든요. 디펜스 리드, 그다음에 뭐 스틱을 쓰는 거라든지 상황 판단 능력이라든지 공격을 전개해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파워플레이에서 이제 뭐 풀어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다 잘합니다. 둘 다. 근데 그 앞서 말씀드린 피지컬적인 그런 우위 말고는 사실 칼손보다 위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얼마 전에 그 올 데케이드 팀 또 지난 이제 10년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올 데케이드 팀이 발표가 됐는데 그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알기로는 뭐 GM이라든지 뭐 일부 뭐 어쨌든 그 있었는데 제가 지금 그 선정을 하는 분들의 그거는 까먹었습니다. 근데 관계자들이 어쨌든 선정을 하는 거예요. NHL 관계자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글쎄요. 그때도 칼손 대신 다우디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NHL의 시상식을 제가 최근에 별로 이제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 참 기준이 너무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부분에서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뛰어난 개인을 뽑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올 데케이드 팀이라든지 뭐 올해 올스타 팀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시즌 중간에 올스타 말고요. 그러니까 퍼스트 팀 이런 부분에서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그 시즌에 제일 뛰어난 개인을 뽑아야 되는데 거기서 팀 성적을 결부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못하면 아무리 이제 뭐 그 수비수 같은 경우에 특히 더 그런데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못하면 아무리 이 선수가 더 훨씬 뛰어난 성적을 남겼어도 아예 그 결부조차 되지도 않는 언급조차 거의 이제 그 예를 들면 노리스 트로피를 따는 거 거의 불가능함에 가까워요. 그래서 뭐 에릭 칼손 선수가 그래서 이제 손해 본 것도 많고 그리고 뭐 어쨌든 뭐 스탠리컵 같은 부분을 물론 뭐 우승을 하는 거를 이제 폄하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가치가 없다라는 건 아닌데 너무 그 가치를 좀 많이 줘버립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이제 링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올 데케이드 팀 이제 선정된 부분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스탠리컵 두거 이게 또 결정적인 차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개인을 선정을 하는데 그렇게 크게 이제 그 비중을 두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제 올 데케이드 팀이 이번 올 데케이드 팀이 발표가 됐을 때 좀 비난이 많았죠.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칼손 선수가 또 빠지고 그리고 룬드크비스트 선수도 올 데케이드 팀에 선정이 안 됐어요. 근데 룬드크비스트 선수이랑 거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성적은 진짜 지난 10년간 압도적이었지만 컵이 없었다라는 결과 그것 때문에 지난 10년간 제일 뛰어난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이 선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게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팀 성적이 좋았던 것, 그러니까 그 선수가 잘했기 때문에 뭐 좋은 팀 성적에 좀 기여를 했다 이런 부분도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뭔가 머릿속에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임팩트가 어떻게 있는 것 보면은 같습니다. 그 이제 관계자들은 이제 그걸 더 중요하는 거죠. 네.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사실 그래서 뭐 국가대표 이제 감독 코치를 역임했었던 그런 지금 뭐 역임하고 있고 하셨던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백지성 감독이라든지 박용수 코치라든지 그런 분들 보시면은 박용수 코치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NHL에서 훨씬 더 좋은 커리어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뭐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커리어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물론 뭐 이제 백지성 감독 선배라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더 이제 선구자적인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백지성 감독은 그 피츠버그 팀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컵을 2번 들어 올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커리어의 경중이 좀 나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그 관계자분한테 드린 적이 있어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북미 스포츠에서 좀 우승을 했다라는 부분에 좀 지나치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땐 좀 지나치게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올때 K팀에 플레리 선수가 뽑혔어요. 네. 골리에. 근데 사실 룬드크비스 선수가 개인적인 성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보나 맞거든요. 물론 플레리 선수도 못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물론 3번의 이제 우승도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일궈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우디랑 플레리 자리엔 적어도 칼손이랑 룬드크비스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게 있죠. 전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누구를 뽑든지 간에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불만이고 그죠. 논란은 끊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어떤 결과물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모두 그런데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 번도 예전에도 피력을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컵에 너무 팀 성적에 너무 큰 개인 성적을 뽑는데도 팀 성적에 너무 큰 그런 걸 준다. 그리고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좀 NHL에서 뭔가 이제 베스트 팀 선정하면은 아주 그렇게 막 비중을 두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그것 부분도 인정은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작년 신인상 부분도 아주 대표적으로 설명드렸던 부분이었죠. 네. 칼손, 다우디 두 선수 다 좋은 선수들인데 그래도 뭐 이현숙 기자님 보시기에는 칼손이 우위에 있다. 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고 링 0.0 링님 말씀대로 정말 그 우승컵을 든다는 거는 맘대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다는 그렇죠. 거에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자, 이 정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링 0.0 링님 댓글 감사합니다. 팟빵 댓글로 넘어갑니다. 문백님 20일 월요일에 댓글 주셨는데 지난해 저희 녹음하는 도중에 댓글 주셔가지고 확인이 늦었습니다. 시카고 5연승 유유, 시카고 5연승 유유, 시카고 5연승 유유. 얼마 만에 기쁜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플로리다전까지 잘 마무리하고 갔으면 좋겠네요. 라는 댓글을 20일 월요일에 주셨는데 그 뒤에 플로리다전 졌습니다. 그래서 5연승은 끝난 상황이고요. 올스타 브레이크에 들어갔던 시카고였지요. 플로리다도 6연승 중이거든요. 지금. 그죠. 너무 기세 좋은 팀을 만났어요. 사실 뭐 여러모로 올 시즌은 플로리다가 시카고의 사실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전력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공격 둘 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공격력으로 승부하는 팀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훨씬 더 이제 플로리다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시카고가 지금 플레이오프권이 영 먼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사실 뭐 가능해요. 사실 올해도 작년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느낌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끝까지 이제 희망고문하다가 마지막에 좀 힘 빠지는 느낌으로 좀 떨어진 느낌으로 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뭐 시카고가 운이 좋아서 뭐 와일드카드 1위를 해서 퍼시픽 1위를 만나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퍼시픽 1위가 밴쿠버인데 사실 좀 밴쿠버는 저는 좀 서부의 버펄로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고 최근에 좀 기세가 좋고 뭐 홈 9연승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후에 당장 홈 9연패라도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팀이라고 봅니다. 밴쿠버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어쨌든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건 좋고 그리고 1위를 달리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좀 불안한 구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뭐 밴쿠버가 1위를 하고 뭐 시카고가
와일드카드 1위를 해서 1라운드에 또 붙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모르죠. 2라운드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고. 근데 현재 순위표 봐서는 밴쿠버가 퍼시픽 1위를 할지도 사실 그렇죠. 모를 상황이라 예, 너무, 거의 뭐 너무 상위권이 치열해서 거의 차이가 없고요. 네. 근데 그래도 이제 밴쿠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팀은 좀 작년에도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네. 쭉 치고 나갔을 때가 있는데 한 번 쭉 미끄러지니까 완전히 한 두어 번 정도 후반기, 중후반기에 미끄러지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못 나갔던 플레이오프까지 좀 성공이 이어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올해 전력이 더 좋아졌고 안정화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안정감 부분에서는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퍼시픽 1위가 어느 팀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와일드카드 1위가 조금 더 좋은 자리가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네. 시카고가 과연 플레이오프에 합류할 수 있을지 문백님이 또 기쁜 마음으로 댓글을 다실 수 있을지. 근데 와일드카드 2위가 보겠습니다. 돼서 뭐 세인트루이스를 만난다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습니다. 네. 아직 뭐 기회는 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매니아님 26일 댓글 주셨는데 이거 보겠습니다. KHL도 봐보려고 팀을 고르다가 이름 길고 어려운 팀을 응원하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서부의 로코모티프 야로슬라블과 동부의 압토모빌리스트 예카테린부르크. 네, 너무 길어요 이름이. 그렇죠. 오타가 나셨는데 압토모빌리스트죠. 압토모빌리스트 예카테린부르크를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팀의 색깔 중심 선수 몇 명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로코모티프와 압토모빌리스트에 대한 질문인데요. 팀 네임 어려운 거는 넵테이미크 니즈네캄스크가 제일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도 처음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이현수 기자님께 여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면 네. 어쨌든 뭐 그 두 팀을 고르셨다니까. 네. 로코모티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이제 시즌 초반에는 이제 맥태비시 감독을 선임을 했었고 이후에는 아마 지금 마이크 펄리노 씨가 또 감독을 하고 계실 거예요. 네, 중간에 감독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코치를 하던 분이 이제 감독으로 올라온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KHL에서 지금 북미 감독을 기용을 하고 있는 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북미 냄새가 나는 느낌으로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전방 압박을 굉장히 압박을 들어가고 네. 뭐 덤펜 체이스 같은 부분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팀인데 로코도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토르페도 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아반가르트 같은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북미 색깔이 나는 팀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로코모티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주 많은 경기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얘네들이 홈 경기는 SD로 화질이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SD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SD로 지금 공식 중계에서도 그렇게 이제 지금 중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이 로코모티프가 필연적으로 시간대가 굉장히 빅매치랑 겹치는 시간대예요. 네. 이제 러시아 서부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항상 좀 뭐랄까 그 비교 우위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이제 로코모티프의 경기를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팀 성적도 올해 그렇게 좋지 못하죠. 그래도 어쨌든 북미적인 컬러를 이제 띄는 팀이고 확실히 마그누스 페예르비 선수가 다시 이제 합류를 하고 시즌 중반에 합류를 하고 안톤 란데르 이런 선수들과 호흡을 맞추기 시작을 하면서 어쨌든 좀 분위기를 다시 찾았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선수들을 이제 공격 부분에서는 대표적으로 언급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KHL에서 굉장히 득점원으로 각광을 받았던 스테판 다코스타라든지 그리고 이 로코모티프가 굉장히 이제 그 유소년 이 레벨이 강한 팀입니다. 그래서 네. 언더 20 같은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제 좋은 선수들이 많이 선발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언더 20 국가대표로 선발됐던 그리고리 데니셴코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일리아 코노발로프 선수도 예전에 이제 선발이 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선수들이 많아요. 네. 여러 선수들이 많고 또 다닐 미슐 이런 선수들도 굉장히 전도 유망한 선수 루시안 라피코프 선수도 최근에 이 쿠다쇼프 감독이 참 너무 좋아해서 러시아 국가대표팀에도 이번에도 선발이 됐더라고요. 2월에도 이제 스웨덴 게임스가 있습니다. 근데 2월에도 국제전에 라피코프 선수는 지금 3번 연속으로 계속 선발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팀 전력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아직까지 조금은 더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래도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초반에 그 정도로 부진했다라는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6위니까요. 야로슬라블의 지역적인 특성상
또 기술적인 특성상 홈 경기를 보시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눈이 좀 침침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거론해 주신 좋은 선수들이 있고 주목할 만한 선수들이 많네요. 네, 저력은 충분히 있는 팀입니다. 네. 또 올 시즌에 아주 극초반에 그 감독을 갈아치웠던 그렇죠. 또 변화도 있었고요. 흥미롭습니다. 앞토모빌리스트는 어떻습니까? 앞토모빌리스트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동부의 대표적인 굉장히 이제 스타 선수들을 많이 가진 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뭐 다추크 선수도 고향팀인 지금 앞토모빌리스트에서 뛰고 있고요. 네. 올해 1년 계약을 체결을 했고 나이젤 도즈 어떻게 보면 KHL 최고의 외국인 골 스코어러 득점원이라고 할 수 있고 KHL 연봉 2위 그렇습니다. 나이젤 도즈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나토리 골리셰프 이런 선수들 굉장히 젊은 선수들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도 굉장히 괜찮은 선수들이 많아요. 홀런드, 메이책, 뭐 섹스턴, 뭐 플랫 이런 선수들 네. 도 있고 이제 밴쿠버에서 뛰다가 또 조금 더 큰 역할을 받고 싶다 해서 KHL 다시 넘어갔었던 니키타 트람킨 선수 그리고 바실렙스키 오비 뭐 수비진이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봅니다. 이 팀은 매력이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실렙스키 그 안드레이 바실렙스키의 형이죠. 그렇죠. 네. 그 선수의 형 그리고 구르킨 뭐 맘킨 보드로프 이런 선수들 뭐 베레진 보드로프 선수는 공격수지만 어째 수비적인 역할을 많이 이제 수행을 하고요. 이렇게 굉장히 수비적인 역할도 잘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진이 많고 수비진 자체도 탑6의 힘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팀의 색깔은 뭔가요? 색깔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 팀을 또 조금은 러시아 칼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경기를 봤을 때는 아웃넘버 상황을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리고 아웃넘버 상황을 만들었을 때는 진짜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득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지금까지 봤던 팀들보다 확실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속도를 살려서 이제 이걸 마무리 짓는 능력 같은 부분을 외국인 자원들이 주로 해줍니다. 메이책, 뭐 섹스턴 이런 선수들이요. 그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고 골리도 지금 코바르시 선수가 있기 때문에 체코 국가대표 골리죠. 그렇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탄탄한 전력을 가진 동부의 팀이고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만큼의 좀 압도적인 기세는 안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또 막 8연패한 걸 다 만회했어요 지금. 네, 그래서 플레이오프만 가면은 이 굉장한 다크호스로 또 부상을 할 수가 있을 법한 전력을 가진 팀입니다. 네, 저도 예전에 앞토모빌리스트 경기 중계방송 준비하면서 자료 준비하다가 인상적이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저는 앞토모빌리스트의 안드레이 마르테미아노프 감독 좀 이력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이 사람이 2011-12 시즌에 앞토모빌리스트 감독을 잠깐 하다가 그때 최하위를 기록하고 바로 해임됐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다른 팀 갔다가 아무르에서 이제 코치하다가 감독을 맡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동부 최하위를 4년 내리 찍고 있던 아무르를 맡아서 2시즌 만에 플레이오프를 올려놓는 그렇게 성공을 하고 다시 이제 앞토모빌리스트 감독으로 복귀를 한 사람인데 복귀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충분히 잘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교훈점을 발견을 했죠. 초반에 너무 달리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또 초반에 좀 이제 고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점점 중후반기 들어서 경기력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확실히 앞토모빌리스트도 경기를 해야 될 팀 중 하나입니다. 네. 자, KHL 두 팀 응원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 또 기분 좋은 댓글을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미국 매니아님 감사드리고요. 아, 지난해에 미국 매니아님이 그 MIP 만약 NHL에 기량 발전상이 있다면 누구를 좀 생각하시느냐 질문 주셨는데 보충 설명을 오늘 드리기로 했잖아요. 예. 그 답을 저희가 이따가 잠시 후에 NHL 코너에서 주목해야 준비했습니다. 할 선수들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생각하는 MIP입니다. 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댓글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남훈킴님이 28일 화요일에 뭐 이 댓글은 U20 세계선수권 중계 안내했던 그 게시물에 달린 댓글인데 요거 인상적이어서 하나 좀 소개를 드릴까 해요. 남훈킴님 댓글입니다. 이스라엘 크로아티아 경기 보고 이게 D2B 수준인가 경악. 우리가 이 레벨에서 노는 건가 또 경악. 그렇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마지막 경악. 이게 어쩌면 우리 국대 몇 년 후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 유유. 힘 PD 말씀 맞다나 이게 현실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정직한 결과라고 해도 씁쓸하네요. 요 몇 년 올림픽 탑 디비전에 그래 즐거웠다 감사하고 넘어가야 하나요?
여튼 중계 너무 감사합니다. 해설 캐스터만 있으면 진짜 빅리그 중계 보는 느낌일 것 같아요. IIHF 홈피에서 공식 스트리밍으로 뜨는 거 보고는 나름 뿌듯 크크. 네,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네, 뭐 박힘찬 PD도 개인적으로 뿌듯함을 느꼈고 이 댓글에 박힘찬 PD가 격하게 공감을 했다고 딱 그 본인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U20의 디비전2 그룹 B가 이런 경기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죠. 사실 그렇죠. 예, 네. 뭐 사실 딱 D2B는 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탑 디비전이 있고 D2B는 오브 리그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브리그죠. 예, 근데 오브리그에서 사실 하키 같이 이 저변이 그렇게 넓지 않은 스포츠에서 오브리그가 좋은 경기력이 나온다는 건 사실 어렵고요. 네. 근데 이 우려하는 부분에서는 좀 공감할 만한 부분이 확실히 최근에 독일을 봐도 그렇고 유소년이 센 팀이 결과적으로 세집니다. 네. 독일이 지금 모든 제가 알기로는 18, 20 전부 탑 디비전으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탑 디비전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성인 네. 대표팀도 마찬가지의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인 건데 그렇죠, 20세 이하 팀이 지금 오브리그에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한 몇 년 후에 성인 대표팀도 그렇죠. 5부, 4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예.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지금. 예. 사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걱정을 해야만 하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됐습니다. 이렇게 된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언더 20 같은 부분은 예전부터 아주 그렇게 높은 디비전에 있지 않았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는 참 뭐 지금은 좀 뭐 안타까운 거죠.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협회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문제가 됐던 건 좀 너무 올림픽만 바라보고 A팀만 밀어줬었어요. 뭐 그 말씀은 몇 번 해주셨어요. 너무 그렇죠. 성인 대표팀 위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지금은 진짜 그 골똘하게 생각할 만한 타이밍이 된 건데 왜냐하면 지금 다 지나갔잖아요. 전부 다. 근데 늦은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제 몇 년 더 있으면은 지금 솔직히 황금 세대라고 불렸던 선수들이 아직도 국가대표에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 뭐 김기성, 김상우 뭐 이런 선수들. 조민호. 그렇죠. 예. 조민호, 김기성. 원래 어떻게 보면은 신상우. 그렇죠. 예. 김기성 어떻게 보면은 김기성 선수랑 뭐 박우상 선수가 이렇게 대표되는 그 맘때의 황금 세대. 그리고 그 밑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밑에 이제 87년, 88년 요맘때쯤 태어난 선수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올림픽 세대라고 좀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들은 상무의 혜택을 좀 직접적으로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은 선수 생활이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진짜 몇 년 안 남았거든요. 이제 뭐 그 선수들도 은퇴 수순에 들어 이미 뭐 박우상 선수 은퇴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미 이제 황금 세대의 그리고 절반 이상은 은퇴를 할 귀하 상황이고. 선수들도 이제 슬슬 빠져나가는 그렇죠. 분위기고. 귀하 선수들 점점 예.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 참 전력의 하강은 이제 사실은 정말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소년 같은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투자가 좀 미진했다 그동안 좀 그 부분 생각하는 부분을 미진했다. 근데 그 부분은 뭐 저는 일정 부분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협회가 A팀에 밀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적인 이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 때문이라고밖에 지금 요약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게 어쨌든 몇 년 뒤로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 굉장히 만약에 진짜 이 너무 단기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D1 B로 떨어지잖아요. 성인 대표팀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진짜 일본처럼 되지 말라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D1 B에서 A 올라가기 너무 어려워요. 딱 한 팀만 올라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해도 못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요. 물론 일본 대표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한 2년간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있지만 행여 진짜 수틀려서 단기전에서 진짜 뭐 1A에서 1B로 떨어지는 날이 왔어요. 그러면은 진짜 너무 올라가기 어려워지거든요. 예. 근데 그런 이제 전력에 어떻게 보면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기아 자원을 또 뭐 예전처럼 추가적으로 한 7명 쓰는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좀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기아를 한다는 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하키의 그 수준을 높인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뿌리에서부터 높인다라는 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귀화를 하는 자원도 귀화를 해서 예를 들면 이 선수들이 진짜 한국에 남아서 앞으로 유소년 선수들을 뭐 키우는데 그런 이제 뭔가의 그런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고 이제 뭐 귀화를 하지 않는 이상 다음부터 이 다음 귀화를 선택한다고 한다면요.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괄목할 만한 뭐랄까 지금 진짜 이 나훈이킴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즐거웠다 감사하고 넘어가야 되는 시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네. 이미 성인 대표팀 세대 교체가 시작돼서 진행 중인 것을 최근 보고 있고요. 그렇죠. 또 그리고 이번 U20 대회 참 우리나라에서 하는 대회고 꼭 반드시 우승을 해서 승격을 하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가 많이 보이긴 했어요. 이번에 좀 많은 투자도 있었던 것 같고요. U20 대표팀에 뭐 신경을 또 많이 썼다고 준비를 그러더라고요. 엄청 심혈을 기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부디 좀 갈 길은 멀지만 그렇죠. 이번에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고 정말 뭐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이제는 성인 대표팀뿐만 아니라 U20, U18 혹은 그 밑에까지 좀 내실을 더 부지런히 다져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사실 당연히 올라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사실 우리나라 아주 이제 높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성인 대표팀 바로 아래 레벨이 언더 20 레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레벨은 성인 대표팀이랑 2단계 이상 차이가 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못해도 사실은 진짜 원비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쭉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워요. 지금 2B에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또 계속 일본 말씀드리는데 일본은 지난 1B 2A 대회였죠. 근데 2A였죠. 지난 대회가. 근데 거기에서 5전 전승으로 올라갔습니다. 1B로 올라갔어요. 이제 내년부터는 디비전 D1B에서 뛰는데 16살 선수들이 4명인가 5명 뽑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더 20 레벨에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진짜 이거 여차하면은 일본한테 따라잡힐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 많이 늦긴 했는데 지금에서라도 어떻게 보면 좀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유소년이라든지 언더 20나 언더 18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조금 더 강화를 좀 꾀해야 할 시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위기감을 좀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 모쪼록 갈 길이 멉니다. 부지런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무킴님 댓글까지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면서 2020년 1월 저희 비하인드넷 후원해 주신 분들 안내를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한 달 팟빵 정기 후원해 주신 분들 아이스피린03님이 10,000원, K허브님이 10,000원 후원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1월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비정기회 후원해 주신 분 제이드님 있으십니다. 제이드님이 4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제이드님은 제가 그 고향에서 아시아리그 때 직접 뵀던 분인데 대구에서 고향으로 데미언 킬러웨일즈를 응원하시기 위해서 주말마다 올라오셨던 분이에요. 크레인지전, 이글스전 주말마다 다 보고 가셨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대명이 주말 경기는 다 지고 화요일 경기만 이겼어요. 안타깝네요. 진 경기만 보고 내려가셔가지고 그게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다음에는 부디 좀 좋은 추억을 안고 내려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월에 팟빵에 또 비정기 후원해주신 분들 방귀쟁이 뿡뿡님 10,000원, 강범구님 10,000원, 미국매니아님 10,000원, 썬더스 화이팅님 10,000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비하인드넷 후원을 해주셨고 이분들의 후원 덕분에 저희 오늘 또 녹음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훈훈합니다.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그 외에 또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비하인드넷 231회 이제 본격적인 하키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가 보죠. 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정규리그가 정말 이제 끝나갑니다. 몇 경기 안 남았고 순위가 결정되지 않은 아주 중요한 포지션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정말 많은 경기들이 있었고 하나씩 리뷰를 해보면서 시작을 해보죠. 먼저 대명 킬러 웨일즈 오지글스의 시즌 6차전, 저희가 5차전 끝나고 지난주에 녹음을 했어요. 그 6차전 경기 결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월 21일 화요일 양팀의 정규리그 마지막 대결이었는데 이날 대명이 앞서가면 이글스가 따라잡고 하는 양상으로 2대2 스코어였고 3피리어드 중반에 이봉진 선수의 슛이 테스트위드 선수의 스케이트에 맞고 굴절이 되면서 들어가면서 이게 결승골이 됐어요. 최종 스코어 3대2로 대명 킬러 웨일즈가 승리했습니다. 대명의 알렉세이 이바노프 선수 2실점 25세이브 기록했고요. 이날 오지글스는 나리사와 유타 골리가 나왔습니다. 시즌 두 번째 출장, 올 시즌 첫 선발 출장 경기였고요. 드류 맥킨타이어 선수는 휴식 차원에서 결장, 올 시즌 첫 결장이었습니다. 대명이 3골 모두 파워플레이 골로만 승리를 만들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고요. 이봉진 선수가 이날 저는 시즌 첫 골, 결승골 넣은 줄 알고 인터뷰를 준비했다가 마지막에 스케이트 맞고 들어갔다고 본인이 득점자 변경을 요청했다는 후문이었습니다. 네, 2도움 기록했던 이봉진 선수였습니다. 대명의 오세한 선수는 이날 아시아리그 통산 자신의 100경기 출장을 달성했습니다. 한편 오지글스의 나카지마 쇼고 선수가 이날도 혼자 2골, 이번 3연전에서 3골 4도움의 맹활약이었고요. 최근 6경기 연속 포인트를 기록했는데 6경기 동안 무려 13포인트를 챙겼던 나카지마 쇼고였습니다. 대명은 김동환, 정종현 선수 부상으로 계속 결장했었고 오지글스도 구지슈에이 부상으로 결장, 그리고 하시바리오, 고온 유스케 선수도 그 전 경기 또 이날 그 경기에서 부상을 입으면서 이탈했었고요. 여기에 또 타일러 레던바크 선수가 앞선 경기에 게임 미스컨덕트 페널티로 2경기 출장 징계에 적용이 되면서 이날 결장했습니다. 대명이 어쨌거나 이날 승리로 오지글스전 지난 시즌 이후로 이어졌던 최근 6연패를 끊었습니다. 양팀의 이번 고양 3연전이 2승 1패, 승점 6점을 얻은 오지글스의 위닝 시리즈로 마무리됐고요. 올 시즌 정규리그 상대 전적은 6전 5승 1패, 승점 15점, 오지글스가 큰 우세 속에 위닝 시즌을 만들었습니다. 대명이 마지막 이제 한 경기에서 일단 승점 3점을 따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요. 이날 경기 전체적인 시리즈 총평 한 말씀 들어볼까요? 예, 전반적으로는 사실 오지가 굉장히 이제 압도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마지막 경기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여유를 부렸으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그동안 드류 맥킨타이어 선수의 좀 체력적인 안배 부분을 좀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스카와라 감독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명전 어차피 위닝 시리즈를 했고 얻을 건 다 얻었고 그 다음 한라전을 좀 준비를 해보자라는 느낌으로 맥킨타이어 선수 휴식을 준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조금 패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뒤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라전은 사실 챙길 건 다 챙겼어요. 나중에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 네. 결과적으로는 잘 풀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왜 이때 저는 맥킨타이어를 조금 더 냈으면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물론 체력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이 경기까지 잡고 한라 3연전까지 어떻게 보면 진짜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 세 경기에서 진짜 9점을 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순위가 바뀌려지도 존재를 했단 말이에요. 혹시 2위 이렇게 바라볼 그렇죠. 수 있었죠. 근데 근데 이걸 지면으로써 그 가능성이 사실 거의 날아가 버렸습니다. 네. 이 경기를 지면서. 물론 이제 뒤에 이제 3연전도 9점을 따야 된다는 거는 거의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전 3연전 이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승점 3점을 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한 게 아닌가 좀 확실하게. 네. 근데 사실은 그 정도로 대명이 약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 확실히 이제 파워플레이에서 좀 맥킨타이어였으면은 맞겠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좀 나리사가 못 막는. 맥킨타이어와 나리사와의 차이 그렇죠. 조금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오지가 맥킨타이어를 영입을 한 겁니다. 올 시즌 이런 네.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끌려가는 위중 그 상황에서 계속 꾸역꾸역 따라가는 것도 진짜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대명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파워플레이 같은 부분에서 좀 차이를 만들면 역시 좀 어떻게 보면은 공격을 그래도 좀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파워플레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수비적인 부분은 한번 이제 좀 집중해 살아나면은 괜찮은 팀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갔을 때 역시 좀 대명은 좀 저력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결과적으로 요 게임을 잡아내면서 조금 사이 싸움에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우위에 설 만한 또 그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5패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대명도 마지막 1승을 하면서 또 플레이오프
좀 더 크게 보면은 플레이오프의 가능성 자체는 또 조금 높이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네. 참 예상하기 어려웠던 대명의 시즌 6차전 승리였는데 대명이 이길 수 있었던 배경이 뭐가 있을까 좀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드류 맥킨타이어의 결장 휴식 변수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그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제가 라인업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오 맥킨타이어가 안 나온다고? 그 맥킨타이어 선수가 뭐 지난 시즌 크레인지에 있을 때도 그랬고 올 시즌에도 대명전에 정말 잘합니다. 올 시즌 대명전 5경기에 96.15%의 세이브 성공률이었거든요. 참 대명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존재인데 그 선수가 안 나왔다는 점. 그래서 이거 오늘 뭐 승리까지는 아니라도 어떤 승점을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겠다. 이건 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인데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경기에 임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에 또 타일러 레덴바크 선수도 안 나왔고 그렇죠. 또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크죠. 수비수 2명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디펜스가 6명밖에 안 남았다는 점. 전체적으로 좀 오지글스의 전력이 많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좀 변수들이 있었고 오지글스가 정규리그 3위를 받아들이는 건지 뭐 굳어지긴 했는 한 상황이었는데 뭔가 좀 마지막 6차전은 라인업부터 그랬고 좀 전력 투구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약간은 또 이제 초반 경기력이 약간은 좀 이제 좀 그전 두 경기랑 약간 좀 다른 느낌이구나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전만큼의 좀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플레이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또 빈틈이 많이 나온 부분도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대명에는 또 운도 결승골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렇죠. 작용을 했죠. 물론 이제 뭐 운 같은 부분도 그냥 진짜 뭐 생 운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부분이 어쨌든 있어야 경기를 또 잡는 경기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어쨌거나 오지글스의 어떤 그런 변수들 한 골차 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에도 막 그렇게 뭐 동점을 위해서 필사적이라든지 그렇죠. 뭐 적극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거든요. 기를 쓰고 그냥 아주 뭐 따라잡겠다 이런 느낌이 안 나왔어요. 네. 뭐 여기에 또 반면에 대명 선수들이 이날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죠. 뭔가 연패 충분히. 후에 수입을 당할 수도 없다는 어떤 마음가짐이었던 것인지 그렇죠. 또 특정 팀에게 전패를 할 수 없다는 뭐 이런 그런 각오는 또 있었을 것 같고 굉장히 그 앞선 두 경기보다 열심히 한다? 뭔가 좀 동기부여가 다르다라는 좀 느낌을 주는 그런 경기였고요. 뭐 경기 안에서도 그 앞선 두 경기 때 나왔던 그런 뭐 어이없는 패스미스라든지 뭐 턴오버 같은 것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내일 경기에서. 그렇죠. 경기력 자체는 전반적으로 가장 좋았습니다. 이 경기가. 네, 그래서 뭐 파워플레이도 잘했고 뭐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참 이날 경기를 보면서 역시 저는 알렉세이 이바노프가 잘해야 대명은 이기는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했고 정말 그 나카지마 쇼고 선수의 마지막 그 슛을 막아냈던 3피리어드 막판에 슈퍼세이브 기억에 남고요. 또 대명의 역시 승리 공식은 선제골이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17경기를 보니까 선제골 넣은 5경기는 다 이겼어요. 반면에 선제골 내준 12경기는 3승 9패. 승률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디나모 모스크바가 좀 생각이 나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참 대명은 희한한 팀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또 하게 됐고요. 대명은 이상해요. 위기에 몰려야 강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또 이러고 나서 이렇게 오지글스 잡고 나서 한라전 연패를 할 수 있다. 가능성 있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한라전 연패 후에 또 살린을 잡겠죠? 이런 흐름. 근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좀 미리미리 잘해서 좀 승점을 좀 벌어놓고 편안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예, 사실 싶어요. 그래도 이제 지난 5지 정도의 경기력만 나와줘도 물론 지금 전력의 전반적인 차이를 생각하면 남은 5경기를 다 뭔가 잡는 거는 좀 어렵다라고밖에 볼 수가 밖에 없어요. 그래도 지금 플레이오프 경쟁권에 있는 팀들 중에 하알라 사할린을 상대로 어쨌든 1승이라도 뭔가 좀 기대할 만한 팀이 있다면 그래도 그건 대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의외의 부분, 경기력 같은 부분에서 좀 수비력, 좀 리드를 하고 좀 수비전으로 끌고 가는 좀 장기의 경기 양상을 만들어내야겠죠. 네. 대명이 오지글스를 잡고 승점 3점을 추가했습니다. 지난번에 사할린 원정 경기에서 승점 3점 얻은 것만큼이나 저는 4위 싸움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승점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리즈 보겠습니다. 안양한라와 오지글스의 3연전이 안양빙상장에서 진행이 됐는데 23일 목요일에 양팀의 시즌 4차전 0대0으로 연장까지 끝났어요. 결국 슛아웃에서 한라 박진규, 김형준 두 선수가 성공을 시켰고 오지글스는 네 선수가 다 실패를 하면서 최종 스코어 1대0 한라가 슛아웃 승리를 했습니다.
슈팅 수가 65대 31. 한라가 많이 앞섰고 한라의 맷 달튼 선수가 31세이브 셧아웃. 시즌 6번째 셧아웃. 오지글스 드류 맥킨타이어 선수도 65세이브 셧아웃. 시즌 4번째 셧아웃을 했습니다. 타일러 레던바크 선수는 이날까지 출장 정지 징계로 나오지 못했었고요. 한라가 이날 승점 2점을 추가하면서 정규리그 최소 2위를 확보했던 결과였습니다. 25일 토요일에 양팀의 5차전. 이날도 골이 안 났습니다. 오지글스의 나카지마 쇼고 선수의 선제골이 1피리어드 중반에 나왔는데 이게 결승골이 됐어요. 최종 스코어 1대0 오지글스가 정규승을 거뒀습니다. 드류 맥킨타이어 선수가 이날도 37세이브 무실점 셧아웃. 시즌 5번째 셧아웃 기록했고요. 한라의 맷 달튼 선수도 21세이브 1실점을 기록했는데 아쉽게 패전이 됐네요. 나카지마 쇼고 선수가 결승골로 시즌 41포인트째 올리면서 김상욱 선수와의 포인트 경쟁 좀 가속을 붙이는 모습이었고요. 오지글스 나카기 겐타 선수가 통산 300경기 출장 달성했습니다. 타일러 레던바크 선수는 이날 징계 휴재 후에 복귀가 됐고요. 한라가 2경기 연속으로 정규 시간에 득점을 올리지 못하는 결과였습니다. 26일 일요일에 양팀 6차전 정규리그 마지막 대결이었는데요. 이날도 접전이었습니다. 오지글스가 파워플레이 골 2골로 앞서가니까 한라도 플란트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 2골로 동점을 만들었고 또 3피리어드에서도 오지글스가 달아났고 한라가 이동구 선수의 골로 따라가고 결국 이날 그 연장에 들어갔는데 한라가 연장에서 이제 4대3, 5대3까지 엠티넷을 펼치면서 연장에서 끝내겠다는 의도는 보였습니다만 끝내질 못했고 결국 슛아웃 가서 다카기 겐타 선수의 슛아웃 결승골이 기록되면서 오지글스가 최종 스코어 4대3 슛아웃 승을 가져갔습니다. 이날도 오지글스는 드류 맥킨타이어 선수가 나왔고 한라는 맷 달튼이 아니라 황현호 선수가 골리로 출장했습니다. 맷 달튼 선수가 휴식 차원에서 결장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드류 맥킨타이어 선수가 이날 경기까지 올 시즌 2경기 남았는데 세이브 성공률이 94.2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4명의 이바노프 선수가 94.82% 역대 최고 기록이었는데 지금 이 맥킨타이어 선수 기록이 역대 2위예요. 아시아리그. 요거 남은 경기에 혹시 1위까지 가능할지 주목이 되네요. 이날 한라는 엘릭스 플란트, 에릭 리건, 이돈구 선수 또 수비수들의 포인트가 돋보였고요. 이돈구 선수 골로 온 경기는 한라가 이긴다는 이 동구 매직 공식이 중단됐습니다. 최근 4시즌 13경기 연속으로 이돈구 선수 골로 온 경기는 한라가 다 이겼었는데 이날 그 동구 매직 패배로 중단됐습니다. 한라는 기존의 부상자 안진희, 신영윤 선수에 이어서 이현승 선수도 이번 3연전 다 결장했었고요. 트로이 마일럼 선수도 6차전에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부상자들이 들어가고 있는 한라입니다. 오지글스 구지슈에이, 하시바리오, 곤유스케 부상으로 다 나오지 못했던 이번 시리즈였고요. 한라 올 시즌 정규리그 홈 경기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안양 3연전이 1승 1슛아웃승 1슛아웃패 승점 6점으로 오지글스가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네요. 양팀의 올 시즌 정규리그 전적은 6전 3승 1슛아웃승 1슛아웃패 1패 승점 12점으로 오지글스가 역시 위닝 시즌을 기록했습니다. 한라와 오지의 3연전 정리해볼까요? 이거는 사실 조금은 한라 입장에서는 많이 머리가 아프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번 3연전에서 리드를 잡았던 시간이 1시간 없습니다. 아하. 1분도 없습니다. 그렇네요. 왜냐하면 슛아웃이니까 첫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2경기 정규 시간 골을 못 넣고. 그렇죠. 네. 세 번째 경기는 계속 따라잡는 그림이었기 네. 때문에 이거는 정말 좋지 못하다라고 보는 게 전반적으로 저는 토마코마이에서 3년전이랑 거의 뭐 재판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확실히 이제 스카와라 감독이 안양 한라의 공격을 풀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차단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패스가 나갈 길이라든지 슈팅 랜이라든지 모두 이제 오지글 선수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슈팅은 내주지만 뭐 슈팅을 내줄 경우에는 굉장히 먼 거리에서 포인트샷 같은 부분, 굉장히 위험하지 않는 부분에서의 슈팅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맥킨타이어 선수가 뭐 어렵지 않게 막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오지가 한라를 잘 꿰뚫었기 때문에 이번 어떻게 보면은 6경기에서 굉장한 성공을 얻었죠. 승점 12점이면은 이거는 한라 상대로 그렇죠. 최고의 결과라고밖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한라 원정에서 지금 승점 6점을 땄다. 이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라는 사실 이 경기를 지면서
1위 가능성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말았거든요. 이번 루징 시리즈로 1위가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뭐 아직 아예 가능성이 없지는 네. 않습니다만은 지금 일정을 감안해 본다면 굉장히 어려워진 게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이 두 팀이 또 플레이오프에 만나게 된다는 건데 2, 3위. 예. 물론 이제 홈에서 그러니까 뭐 이번 한라가- 안양 3연전이 플레이오프의 전초전 그렇죠. 느낌인 완전 거죠. 전초전이거든요. 예, 2, 3위가 이번에 어떻게 붙으니까. 보면은 2, 3위가 붙고 올해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상위 시드에서 또 세 세 경기 경기를 다 하죠. 예. 그런 부분을 하면은 이 세 경기에 재판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다 한 점 차 승부였기 때문에 다른 결과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6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좀 완전히 압도당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예. 이제 전반적으로 슈팅 수에서는 앞서갔지만 그렇게 영향가 있는 슈팅도 사실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라의 머리를 굉장히 아프게 하는 지금 3연전 결과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좀 주포 선수들도 계속 지금 부상으로 한두 명씩 나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선수들이 플레이오프에서도 일부 선수들이 복귀를 하지 못한다면 이런 부분이 더 커지는 가능성이 있고요. 예. 전반적으로 이 오지 이글스의 수비 시스템 같은 부분을 성공적으로 깨내지 못한다면은 한라 입장에서는 점점 더 어려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올해는 1라운드 돌파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없진 않다라고 봐요. 예.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경기를 봤을 때는 지금 이번 3연전도 도마코마이 3연전이랑 별반 다를 게 없었거든요. 네. 예, 좀 많은 머리가 아파지는 좀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한라에게 있어서 오지글스라는 상대가 최근 몇 년 동안 뭐 계속 그 앞서왔던 이겨왔던 상대인데 올 시즌은 조금 좀 다른 양상으로 가고 예. 있어요. 한라가 이번 3연전에서 저는 그 포워드 골이 한 골도 안 나왔다는 점,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포워드들 부상 선수들이 좀 계속 늘어나면서 여기에 수비수 가운데 가장 공격 능력이 뛰어난 마일럼 선수까지 빠져버렸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막강한 득점력이 좀 많이 약화됐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던 이번 3연전이었고요. 최근에 이런 가운데 수비수들 포인트가 대폭 늘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궁극적으로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1, 2라인에서 하던 대로 가는 포인트가 나와야 이게 정상적인 한라의 모습인데 좀 그런 부분이 최근 경기들에서는 조금 예전 같지가 않다. 크레인지전 때부터 포함해서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라가 루징 시리즈를 했는데 저는 사실 오지글스가 대명과의 6차전부터 조금 힘을 빼면서 플레이오프 데뷔 모드로 들어간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오지글스가 이렇게 나오면 한라가 무난히 위닝 시리즈는 하지 않겠는가 네, 저도 그렇게 라고 예상을 생각했거든요. 했었는데 결과가 반대로 나왔어요. 이 부분은 확실히 최근 한라가 좀 부상 선수들 공백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좀 그런 좀 걱정스럽게 저도 좀 봤습니다. 정규리그 2, 3위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 대결이 유력한 두 팀인데 오지글스가 어쨌거나 이번에 좀 기선을 잡은 격이 된 것 같고요. 자, 플레이오프에서 과연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한라의 부상 선수들이 얼마나 회복을 할지, 또 그것을 통해서 본래의 어떤 한라의 막강한 화력, 득점력을 얼마나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6차전에 맷달튼 선수가 안 나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한라도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2위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인가? 그렇죠.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저도 사실은 좀 뭐 추측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휴식이라고 제가 들어서 부상은 아니라고. 예, 달튼 선수가 또 이제 벤치에서 자켓을 또 입고 있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네. 혹시 뭐 감기라도 걸린 건가? 이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경기에서 달튼 선수는 나오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라가 2위를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로 이제 바꾼 거라면 한라도 남은 대명과의 두 경기에서 그렇게 전력 투구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도 없지 플레이오프 않죠. 데뷔 모드로 일단 뭐 부상 선수들 많고 지금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어차피 2위가 사실상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2위는 확정이죠 지금. 예.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4위 싸움하고 있는 대명에게 여러 가지로 좀 유리한 판이 짜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똑같은 게 크레인스도 지금 오지 이글스가 3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글스도 크레인지전에 전력 투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그죠? 뭐 드루 맥킨타이어 두 경기 쉬게 할 수 있겠죠, 충분히. 네. 자, 한라와 오지 이글스 미리 보는 플레이오프가 될 수 있었는데, 예, 어쨌든 좀 한라로서는 국내 팬들로서는 많이 아쉬운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 시리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쿠시로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와 도크 프리블레이즈의 3연전이 있었습니다. 24일 금요일에 양팀의 시즌 4차전. 이날 스코어 3대1로 크레인즈가 정규승을 가져갔습니다. 크레인즈의 야니스 아우진시 골리가 바로 전 경기 게임 미스컨덕트 페널티로 한 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고 이날 나오지 못했던 경기였고요. 크레인즈는 와키모토 유야 선수가 올 시즌 처음으로 선발 출장, 시즌 세 번째 출장에서 22세이브 1실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프리블레이즈는 하타 미치카즈 골리가 나왔었네요. 크레인즈의 우에노 히로키 선수 결승골 포함해서 1골 1동 활약이었습니다. 크레인즈가 2승리로 최근 4연패를 끊었습니다. 25일 토요일에 양팀의 시즌 5차전에서도 최종 스코어 4대1로 크레인즈가 계속 리드를 이어가면서 정규승을 가져갔습니다. 마지막 한 골은 엠티넷 골이었고요. 이날은 크레인즈 야니스 아우진시 골리가 나왔고요. 프리블레이즈는 후루카와 슌 골리가 나왔습니다. 크레인즈 이즈미 쇼마 선수가 선제골과 엠티넷 골까지 2골 기록했네요. 크레인즈 니시와키 마사이토 선수가 이날 도움 2개를 올렸고요. 아시아리그 통산 400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역대 12번째 기록이고요. 안양알라의 김기성 선수보다 결국은 먼저 달성을 했습니다. 크레인즈의 수비수 마스이 히로시 선수, 이 선수가 12월 31일에 추가로 등록된 선수인데 아시아리그 데뷔전 치렀고요. 크레인즈가 이날 승리로 4위로 일단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경기 수에서는 대명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26일 일요일에 양팀의 시즌 6차전. 이날은 프리블레이즈가 앞서가는 양상을 만들었고 크레인즈가 추격을 했습니다만 결국 최종 스코어 2대1로 프리블레이즈가 정규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프리블레이즈는 하시모토 미치오 골리가 나왔는데요. 최근 2시즌 동안에 총 2경기밖에 안 나왔던 하시모토 미치오 선수인데 42살 아시아리그 최고령 선수, 이 선수가 올 시즌에 벌써 7번째 경기를 치렀습니다. 2경기 연속 승리를 기록했던 하시모토 미치오 선수였습니다. 크레인즈는 야니스 아우진시 골이었고요. 프리블레이즈의 다케오 히데야스 선수가 선제골로 올 시즌 첫 골 기록했습니다. 크레인즈의 야나도리 시냐 선수가 도움 2개 올렸고 통산 200도움, 수비수 역대 세 번째 200도움에 2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프리블레이즈는 최근 7경기 결장했었던 다카시 주니치 선수가 이번 3연전에 복귀를 했는데요. 다카시 주니치 선수가 아시아리그 통산 최다 출장 기록 중이었던 선수였거든요. 41살. 이제 595경기까지 나오는데 최근 부상으로 올 시즌에 600경기 출장 달성은 불발됐습니다. 오직 글쎄 도메키 마사토 선수가 먼저 600경기 출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크레인즈의 시게노 슌스케 선수는 이번 3연전도 다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네요. 쿠시로 3연전 2승 1패 승점 6점 크레인즈가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고요. 양팀의 올 시즌 정규리그 전적은 6전 4승 1슛아웃승 1패 승점 14점 크레인즈가 위닝 시즌을 기록했습니다. 자, 크레인즈로서는 이 마지막 경기 패배가 좀 많이 아쉽게 됐는데요. 프리블레이즈가 또 크레인즈의 발목까지 잡아냈습니다. 많이 아쉽죠. 사실 네. 이거를 잡아냈으면 굉장히 4위 싸움에서 우위에 설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 3경기에서 9점을 따냈으면은. 예.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좀 대명이 유리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이게 확실히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도 리드를 잡았을 때, 근소한 리드라도 잡았을 때 못 버티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히 이제 블레이즈도 골텐딩에서 그렇게 강점을 보이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루 어떻게 좀 긁히는 날 같은 부분이 있으면은 또 경기를 잡아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줬었던, 좀 어떻게 보면 좀 끝까지 한번 저력을 보여줘 보자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예. 이거 사실 진 것 때문에 앞에 2경기가 좀 많이 빛이 발하게 됐어요. 아하. 크레인즈 입장에서는요. 네. 이런 부분이 크레인즈 입장에서는 많이 아쉽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이게 그래도 이제 오지도 홈 경기죠. 오지랑도 크레인즈가.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 영 희망이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3게임 더 했는데 2점 차밖에 안 나는 거는 대명의 변수를 감안했을 때는 이거는 안정권이 아닙니다.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한 5점 정도는 못해도 차이가 났었어야 뭔가 크레인즈가 4위를 그래도 4위는 하겠구나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좀 그런 상황이 안 되게 됐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만들었다는 겁니다. 더 아까운, 크레인즈 입장에서 더 아까운 점은요. 예. 대명 입장에서는 아주 좀 희소식이죠. 예,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주간에 나온 소식이었는데, 사이토 아케시 선수가 지금 크레인즈에서 플레인 코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사이토 선수의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 플레이오프 좀 가고 싶지 않겠어요? 예. 근데 좀
이 경기 때문에 발목을 잡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좀 뭐 크레인즈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 아쉽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물론 마지막 경기 오지기 때문에 크레인즈라면 또 오지 또 라이벌 뭐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은 다른 결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제발로 어려운 길로 간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었던 결과였습니다. 네. 프리블레이즈가 시즌 첫 승을 선사해줬던 대명에게 답례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크레인즈전 이기고 아이스박스전도 앞선 두 경기나 이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4, 5, 6, 7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잡히는 겁니다. 박현찬 PD가 이 프리블레이즈 승리 결과를 보고 프리블레이즈가 의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모토 미치오 선수의 또 의외의 또 활약이 최근에 두 경기 이어졌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프리블레이즈가 최근 좀 결과가 좋아지고 있어요. 사할린전 두 경기 계속 1대2 패배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승리도 늘어나고 있고, 아이스박스의 원정 3연전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 3연전에서 뭐 또 1승 이상 또 가능할 것 같은 또 기대감을 품게 합니다. 1승 이상 가능하죠. 네, 아이스박스로서는 진짜 그렇게 되면 더 절망적인 거예요. 정말 아이스박스는 근데 사실 아이스박스는 블레이즈 3연전 이거 9점 무조건 따야 되거든요. 지금 플레이오프 가려면은 지금 상황 자체가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아이스박스 이야기 나왔으니까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할린 대 니코 아이스박스의 3연전이 러시아 유즈노사린스크에서 또 진행이 있었는데 25일 토요일에 양팀의 시즌 4차전에서 최종 스코어 4대 3. 사할린이 2피리어드 초반에 3골을 몰아치면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사할린은 데니스 코로바예프 골리였고요. 아이스박스는 후쿠지 유타카 선수가 9세이브 4실점하고 27분만 소화하고 교체 아웃됐어요. 이누우에 미스아키 선수가 교체로 나와서 33분 17세이브 무실점 기록했습니다. 사할린의 키릴 스트라치에프 선수 결승골 포함 2골이었고요. 사할린이 2승리하면서 정규리그 최소 2위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오직을 쓰는 정규리그 3위가 확정됐다는 의미입니다. 26일 일요일에 양팀의 5차전 역시 최종 스코어는 4대 3이었습니다. 아이스박스가 끈질기게 추격은 했는데 결국은 동점을 만들지 못했고요. 사할린의 또 정규승이었습니다. 이날 사할린 데니스 코로바이프 선수가 선발 출장을 했는데 6세이브 2실점 24분만 소화하고 교체에 나갔는데 부상인 건지 아니면 전날 경기까지 좀 고려해서 문책성 교체인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블라디슬라프 포킨 선수가 교체로 나와서 36분 소화했네요. 아이스박스는 이노우에 미스아키 선수가 나와서 28세이브 4실점 기록했습니다. 사할린 키릴 스타르체프 선수가 선제골에 결승골 또 2골이었고요. 미하일 크림추크 3도움, 안드레이 코네프도 1골 2도움 했네요. 아이스박스는 스즈키 겐토 2골 1도움, 헨리 요키에르킬레 3도움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사할린이 이날 이기면서 한라를 제치고 다시 1위로 올라섰습니다. 27일 월요일에 양팀의 6차전, 이날은 최종 스코어 3대1 엠피넷골 1골 포함해서 사할린이 정규승을 거뒀습니다. 사할린 블라디슬라프 포킨 선수가 선발 나왔고요. 아이스박스는 후쿠지 유타카 선수의 출장 경기였습니다. 와, 사할린 키릴 스타체프 선수가 선제골에 결승골, 또 2골 1도움을 했는데 3경기 연속 2골, 3경기 연속 결승골이고요. 최근 10경기에서만 13골, 최근 10경기에서 9경기 골을 넣었어요. 골이 없었던 한 경기도 도움 2개, 뭐 매경기 맹활약입니다. 최근 10경기 무려 21포인트. 지금 뭐 단숨에 지금 득점왕 후보로 떠오르고 있어요. 신상호 선수와 2골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사할린이 10연승을 질주했고요. 정규리그 올 시즌 홈 경기를 모두 끝냈습니다. 아이스박스가 4연패 빠졌는데 최근 2승 10패 부진은 계속됐네요. 유노사린스크 3연전이 3승 승점 9점 사할린이 수입했고요. 양팀 올 시즌 정규리그 전적도 6전 5승 1슈다우승 승점 17점 사할린이 전승으로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뭐 완벽히 무난한 승리라고 조금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사할린의 그동안의 약점이 이 경기에서도 좀 노출이 됐는데, 좀 확실히 사할린의 올해 약점은 아주 일정하게 경기를 쭉 풀어나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안정권으로 들어왔다 싶으면 조금 방심하다가 쭉 따라잡히는 흐름이 올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전반적인 전력의 차이를 극복을 못했다라는 거죠. 이제 니코 아이스박스보다는 확실히 더 좋은 선수진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고, 벅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후쿠지 선수가 무너진 빈도가 너무 잦습니다.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사실은 진짜 플레이오프 레이스도 마찬가지고 남은 블레이즈 3전까지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서도 지금 3경기에서 전부 어떻게 보면 사실상 1점 차 패배를 당한 부분은 벅스가 그래도 좀 정신을 차렸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사할린의 우세,
모든 경기가 마무리됐다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이런 예. 부분 많이 아쉽고 지금 이제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예러민 클림추크 스타르체프 선수를 한 딱 1라인을 묶는데 그 파괴력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뭐 알고도 못 막는 수준으로 지금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대명 3연전 남아있죠. 이런 부분에서 대명도 확실히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코로바예프 포킨이라는 두 명의 골리가 다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한 선수가 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구원 등판으로 한 명이 다른 그 경기 나오면은 거의 뭐 유사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할린의 큰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사할린은 올해 정말 뭐 통합 우승을 노리고 있다면은 정말 그 경기 내에서의 그런 좀 일정한 퍼포먼스 유지 요것만 되면은 올해 진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이번 2코전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사할린이 이번 3연전 수입으로 정기리그 우승 경쟁에서 확실히 매우 유리해졌고요. 반면에 아이스박스는 4위 경쟁에서 매우 불리해졌습니다. 이제 자력으로 4위가 불가능해졌어요. 자, 뭐 저는 양 팀의 지금 전력 차도 물론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번 3연전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 주신 대로 양 팀 골텐딩 싸움에서 코로바예프, 포킨 이 원투펀치가 후쿠지 이노우의 원투펀치보다 우세했다. 네. 그런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후쿠지 유타카 선수가 올 시즌 88.95% 세이브 성공률입니다. 22경기 나와서 전체 9위, 평균 실점 3.15. 이게 2001년 성인 무대 데뷔 후에 NHL 갔던 때, 덴마크 갔던 때 빼고 아시아리그 성적으로 보면 역대 최악이거든요. 그렇죠. 80%대는 아시아리그 데뷔 후 최초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나이가 먹었고 뭐 하향세는 어쩔 수가 없는데 이노우의 미스아키 선수가 그나마 좀 기록은 나은 편입니다만 뭐 별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 별 차이가 없다라는 89.78%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벅스 수비 예. 진도 어떻게 보면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약점이 있는 부분도 이제 골리진의 부진은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이제 그 벅스의 두 명의 골리가 모두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경기는 어떻게 보면은 첫 경기에서 후쿠지가 무너졌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는 어떻게 보면 좀 구원 등판한 이노우의 선수를 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어떻게 보면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노우에 냈더니 사실전패를 하고 세 번째 경기에 또 후쿠지 다시 냈더니 잘했는데 지고 이런 거는 참 안 풀린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징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게임 자체가. 이제 아이스박스도 아시아리그에서 성적을 좀 내려면 이 수준급의 외국인 골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잠시 또 해봤습니다. 결국은 또 외국인 골리 없는 두 팀이 지금 하위권으로 가 있어요. 결국은 올 시즌도. 두 팀이 또 최하위 두 네. 팀이죠. 밑에 깔리는. 그렇게 됐습니다. 예. 시에키넨 감독이 대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지난 경기 리뷰를 해봤고요. 이제 순위 잠깐 보죠. 1월 30일 목요일 기준인데 사할린이 77.1위, 안양알라가 73.2위. 경기 수는 한 경기, 사할린이 더 남겨놓고 있고요. 오제글스 3위 62점 확정됐고요. 4위 크레인즈가 43점, 5위 대명 킬러웨일즈가 41점, 6위 니코 아이스박스가 36점인데 경기 수에서는 대명이 많이 유리합니다. 프리블레이즈는 16점, 7위가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명이 이제 남은 5경기에서 승점 8점이면 3승이면 자력으로 4위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 됐고 지금 아이스박스가 남은 3경기 3정규승을 해도 45점밖에 안 되니까 지금 다른 팀들 좀 연패를 바라야 되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 됐네요. 자,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고향에서 대명 킬러웨일즈 안양알라의 2연전이 있습니다. 2월 1일, 2월 2일, 토요일, 일요일 두 경기인데 4전 2승 2패 올 시즌 상대 전적 동률이고요. 안양에서는 한라가 앞섰고 고향에서는 대명이 앞섰습니다. 이제 한라의 올 시즌 정기리그 마지막 일정이 될 텐데 대명이 이번 2연전에서 승점 2점 이상 따면 일단 4위 탈환은 되고요. 승점 4점 이상이면 최소 5위 확보는 됩니다. 한라는 이번 2연전에서 만약에 승점 3점 이하로 끝나면 정기리그 2위가 확정됩니다. 사할린의 정기리그 우승이 확정되는 거고요. 한라가 만약에 정기리그 우승을 하려면 이번 6연전 일단 6점을 따놓고 사할린이 대명과의 남은 3연전에서 2점 이하에 그쳐야 된다는
이건 또 한라로서는 좀 어려운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김연겸 선수 통산 100경기 출장 1경기 남았고 김기성 선수가 통산 400포인트에 1개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상욱 선수도 통산 400포인트 10개 남았는데 요건 다음 시즌 좀 유력해 보이고요. 신상우 선수는 통산 100골에 2개 남았고 김영준 선수도 통산 100도움에 2개 남았습니다. 자, 이번 시리즈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명 입장에서 어쨌든 1승을 하는 거죠. 이번 시리즈에서 1승씩을 아무래도 현실적인 기준은 이번 시리즈 다음 시리즈 승점 3점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대명 한라도 남은 2경기에서 어쨌든 좀 운이 따르고 대명이 잘하면은 아직까지도 가능성은 이 희박한 가능성이라도 있기 때문에 앞선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휴식을 준다라는 가능성도 물론 이제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지 않고 완벽한 전력 투구를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부상 선수가 아닌 제외한 뭐 모든 선수를 어쨌든 내는 거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대명이 좀 준비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좀 잘 준비해 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예외인 경기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한라전은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좀 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좀 대비가 되는 아니면은 좀 기간이 좀 길었을 때 그 다음 만난 첫 경기 같은 부분에서 이기는 그런 면모를 봤기 때문에 잘만 한다면은 첫 경기에서 좀 승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고향 첫 경기처럼요. 물론 이제 쉽지는 않죠. 이제 전반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5지 6차전의 경기력은 필수적입니다. 그거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적이에요. 그게 나와야 이제 그 뒤에 이제 시나리오가 이어지는 겁니다. 확실하게 리드를 잡고 파워플레이 같은 부분에서 리드를 잡고 쭉 수비전으로 끌고 가면서 한라의 리듬을 흐트러뜨리는 그러면서 이제 페널티 유도하고 이런 느낌으로 가는 좀 진흙탕 싸움 그림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바노프 선수의 활약도 필수적이죠.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전력을 생각을 한다면은 한라가 사실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뭐 매번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만은 전반적인 공격진의 깊이라든지 기본적인 전력이 그렇죠. 우위니까요. 그렇죠. 외국인 선수 이제 기화 선수 2명이 지키고 있는 탑4 이런 부분 이런 확실히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명 같은 부분은 전반적인 압박을 통해서 한라 지역에서 실수를 유도한 다음이라든지 아니면 스페셜팀 같은 부분에서 리드를 만들고 지키는 운영 제일 잘하는 경기 양상을 끌고 나가면서 뭐 여기서 사실 뭐 플레이오프 마무리 지으면 제일 좋고요. 네, 뭐 그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승점은 뭐 따면서 어쨌든 한 3점 정도를 기록을 하는 느낌으로 가면은 뭐 한라 입장에서는 대명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고 한라는 어쨌든 지금 뭐 1위를 하기 위해서는 승점 6점이 거의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볼거리 자체는 좀 충분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뭐 한라가 부상 선수들이 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단기간에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리즈도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요. 저는 한라가 이번 2연전에서도 전력 투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맷달튼 선수가 2연전 다 안 나올 수도 있다. 좀 그런 가능성은 전망을 있죠. 하고 있고 근데 맷달튼 선수가 최근 6경기 너무 좋거든요. 셧아웃 3번에 그렇죠. 세이브 성공률이 98%예요. 일단 나오면 머리 아픕니다. 이 좋은 선수가 2번 다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뭐 전종훈 선수의 시즌 첫 출장이라든지 2년 1개월 만에 리그에서 한번 볼 수 있을지도 좀 기대가 되고 심연섭 선수의 저는 아시아리그 데뷔전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입장이고요. 첫 경기를 진다면은 그런 선택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대명은 또 반면에 이제 전력 투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번 2연전이라서 그렇죠. 최소 대명으로서는 1승 이상 혹은 2승도 할 수 있는 어떤 판은 마련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은 마치 그 지난 종합선수권대회 결승전 때 양 팀의 목표 목적이 많이 달랐잖아요. 그렇죠. 좀 저는 그런 비슷한 양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이번 2연전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뭐 참 그동안 대명이라는 팀 제가 중계방송하면서 보면 느끼는 거지만 그동안의 대명이 보여줬던 흐름대로라면 저는 한라전에 이번에 2패
아니면 한 승점 2점 정도 얻은 다음에 벼랑 끝에 다시 한번 몰린 다음에 사른과의 3연전에서 벼랑 끝 탈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그 그림이거든요. 그동안의 대명이라는 팀의 행보라면. 이게 네. 대명은 좀 이길 것 같은 경기 매치업에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의외의 결과를 보여준 경우도 많았고 좀 어렵다 싶으면 또 경기를 잡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이죠. 좀 변수가 많은 것 같아서 또 양팀 맞대결에서는 승패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또 궁금한 그런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저희 온더스포츠가 오후 3시에 고향 어울림누리에서 이 두 경기 모두 중계방송을 하니까요. 유튜브 온더스포츠, 네이버 스포츠 일반 카테고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도 안내가 되니까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샤리가 이사키 정리를 해봤고요. 잠시 후에 해외 소식 나눠보겠습니다. 네, NHL 핫앤낫 시간인데요. 오늘은 핫앤낫을 대체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브레이크였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많이 없었던 관계로 핫앤낫 선정에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은 남은 후반기 동안에 각 디비전별로 주목해야 할 선수들을 이현숙 기자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예, 뭐 KHL은 팀을 소개를 드렸었는데 NHL은 선수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정 기준 뭐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올 시즌 확실히 좀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들을 이제 위주로 선정을 했고요. 네. 전반적으로 지난 시즌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한 선수들이 성장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 기록이 이제 전반적으로 확실히 좀 좋아진 선수들을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동부 컨퍼런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부터 한 선수씩 살펴보겠습니다. 메트로폴리탄에서 선정한 선수는 누군가요? 지난주 MIP의 답변이 이 선수입니다. 피츠버그 펭귄스의 브라이언 러스 선수예요. 아, 이현숙 기자님이 생각하고 있는 올 시즌 기량 발전상이 있다면 주고 싶은 선수. 네. 피츠버그 펭귄스의 브라이언 러스트 선수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사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에서 뽑을 선수들 중에서 가브리코프 선수도 올해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콜럼버스에서요. 그리고 야쿠 브라냐 선수도 정말 올해 캡스에서 활약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성공에도 인도가 됐기 때문에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러스 선수를 꼽은 이유는 36경기에서 21, 22, 21골 22어시스트 43포인트예요. 피츠버그의 돌격 대장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설리번 감독이 원하는 속도전, 체킹에서 도움이 줄 수 있는 선수와 동시에 그리고 올 시즌에서는 결정력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슈팅 성공률 거의 19%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어떻게 보면 몇 년 전 베이가스 첫 시즌에 빌리암 카를손 선수의 그 느낌으로 이상하리만큼 굉장히 좋은 활약을 올해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경기 평균 출장 시간도 19분. 육박을 하면서 지난해보다 4분이 늘었습니다. 4분이. 그런 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이 부분 왜 제가 러스 선수를 뽑았냐면은 팀 전반적인 부분에서 올해 피츠버그가 줄부상으로 계속 누가 복귀하면 나가고 이런 식으로 많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츠버그가 공격력을 그대로 끌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예브게니 말킨 선수와 더불어서 이제 브라이언 러스 선수가 1라인에서 최전선에서 활약을 해줬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올해는 정말 말킨 선수의 윙어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부분이 보인다기 때문에 앞으로 활약이 기대가 되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브라이언 러스 선수와 셰리 선수를 선택을 해야 됐었던 기로가 있었습니다. 피츠버그는. 근데 그 기로에서 피츠버그는 러스 선수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선택 역시 맞았다라는 결과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MIP는 뭐 연도별로 뽑잖아요. 저는 브라이언 러스 선수를 최전방에 놓고 싶습니다. 미국 매니아님에 대한 답변 보충이 됐네요. 피츠버그 펭귄스의 브라이언 러스트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선수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애틀랜틱 디비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선수를 뽑으셨나요? 좀 뻔합니다. 애틀랜틱 디비전. 다비트 파스트르나크 선수를 뽑았습니다. 보스턴 브루인스의 다비트 파스트르나크. 뭐 원래 잘하는 선수인데. 그렇죠. 웬만하면은 저는 원래 잘하는 선수를 뽑지는 않는데 올해는 시즌도 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올해 왜 제가 올해는 이 선수를 뽑았냐면 S급 선수가 전반 S 플러스급 선수가 될 만한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51경기에서 37골 33어시스트 70포인트입니다.
예. 포인트 이제 페이스도 어마어마하고요. 보스턴 1라인 3인방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역할로 많이 활약을 해왔죠. 그런데 올해는 좀 강력함이 더욱 배가 되고 있어요. 20살 때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30골 이상을 꾸준히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올해는 벌써 30골 진작 찍었습니다. 지금 37개 골로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네요. 예. 보스턴의 강력한 파워플레이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파스트리아크 선수거든요. 오베치킨 선수와 마찬가지로 이 선수가 오른손잡이 선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서 포인트 슛을 담당을 하면서 결정력을 잘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파워플레이 골 16골 넣으면서 전체 1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보스턴이 25%라는 굉장히 리그에서도 수준급의 파워플레이 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페이스라면 시즌 끝날 시기에는 60골 가까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59점 몇이었어요. 그러니까 경기당 0.72골. 그런데 지금 예전에 이제 60골 넘어서 이제 로켓 리샤르 트로피를 수상한 선수가 스티븐 스탠코스 선수가 2011-12 시즌 딱 60 찍으면서 로켓 리샤르 전체 득점 1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예. 오랜만에 60 플러스 로켓 리샤르 트로피를 수상한 선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군요. 이런 부분에서도 파스트리아크 선수를 뽑을 수밖에 없었고 그 꾸준함이 되면서 오베치킨 선수를 지금 제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대단하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오베치킨 선수가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베치킨 선수도 스탬코스 선수 이전에 65골을 기록을 하면서 로켓 리샤르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 초반이었거든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파스트리아크 선수도 그 아성을 좀 노크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득점원으로 성장을 좀 오래 한 시즌이기 때문에 파스트리아크 선수를 뽑아왔습니다. 네. 현재 보스턴이 디비전 선두인데 템파베이의 추격이 거셉니다. 이 페이스면 저는 템파베이가 따라잡거나 역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해보는데 그렇다면 보스턴 입장에서는 이 다비드 파스트리아크 선수의 역할이 남은 기간에도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틀랜틱 디비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서부 컨퍼런스 볼까요? 퍼시픽 디비전 한 선수 뽑아보겠습니다. 밴쿠버 커넥스의 JT 밀러 선수입니다. 밴쿠버 커넥스의 JT 밀러. 자, 여기도 뭐 퍼시픽 디비전 상위권이 너무 치열해서 그렇습니다. 이 선수 역할이 크겠네요. 그렇죠. 사실 50경기 신경기에서 19골 29어시스트 48포인트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패테르손 베서 선수와 함께 밴쿠버 1라인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밀러 선수가요. 근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선수 대항에 좀 도약을 일궈낸 시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레인저스 시절에 보여줬었던 득점 페이스가 제일 좋았을 때가 82경기 출전했을 때 58, 59 거의 이 연절이었습니다. 60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올해는 뭐 거의 조만간 깰 가능성이 높고요. 이 득점 최다 득점을요. 근데 밀러 보강으로 지금 1라인에 사실 밴쿠버가 2% 부족했던 그 1라인의 공격력이 확실하게 강화가 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파워플레이에서 어떻게 보면 밀러 선수가 참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인데 지금 밴쿠버가 전체 어떻게 보면은 리그 전체 파워플레이에서 봐도 1라인의 파워플레이는 정말 대단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밀러 선수가 이런 부분에서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파워플레이에서 현재까지 17포인트를 올리고 있는데 작년 템파베이에서 20포인트 올렸으니까 거의 시즌 절반 조금 지났는데 그 유사한 수준,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2% 부족한 부분이 또 페이스오프였습니다. 지난 밴쿠버 1라인이. 근데 올해는 50%를 좀 훌쩍 넘는 페이스오프 능력을 보여주면서 페테르손 선수가 센터를 볼 필요 없게끔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역할까지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큰 어떻게 보면 잘 굴러갈 수 벤커넥스가 잘 1라인이 적어도 득점 부분은 잘 굴러갈 수 있는 부분은 밀러 선수의 활약도 확실하게 좀 도움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퍼시픽 디비전에서는 밀러 선수로 꼽아봤습니다. 밴쿠버 커넥스의 JT 밀러 남은 기간 동안에 또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디비전 센트럴 디비전인데요. 여기서는 또 어떤 선수가 주목되는 선수로 선정됐을까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또 블루스를 언급을 하는데 또 블루스를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다비드 페롱 선수예요.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의 다비드 페롱 선수를 꼽아주셨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현재 뭐 서부 1위인데 2연패 도전 순항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순항할 줄은 솔직하게 예상을 못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시즌 프리뷰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잘하고 있고요. 51경기에서 22골 30어시스트 52포인트입니다. 팀 내 최다 포인트죠. 팀 내 최다 포인트를 올리고 있고요. 베이거스 계약을 만료 이후에 왜 세인트루이스가 이 선수를 또 데려왔는지를 볼 수가 있는
활약을 지금 세인트루이스 합류 이후에 특히 올 시즌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예. 작년에는 부상으로 조금 고전을 했습니다만은 올 시즌 꾸준히 쭉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보다 더 적은 경기를 소화했는데 포인트는 넘어섰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 좋은 부분은 타라센코 선수가 시즌 초반에 굉장히 장기 부상으로 사실상 올 시즌 정규 시즌 아웃이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빈자리를 메울 만한 선수가 필요했는데 페롱 선수가 이 기대치를 완벽하게 충족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공격진의 에이스로서 밀러 선수와 마찬가지로 파워플레이에서 9골 16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25포인트죠. 파워플레이에서만. 파워플레이 스페셜리스트로 활약을 하고 있는 데다가 결승골이 8골 벌써 8골을 결승골을 기록을 했어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경기의 흐름을 바꿀 만한 득점원.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타라센코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워냈다라는 또 결과로 기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페롱 선수가 오라일리 선수와 주로 1라인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루스의 센터진이 대부분 뛰어난 수비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공격 부분에 전념을 할 수 있는 점 역시 또 어떻게 보면 팀 체제를 좀 잘 만났다. 페롱 선수가 이런 부분에 또 역시 페롱 선수가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의 다비드 페롱 선수까지 오늘 이렇게 총 4명의 선수 각 디비전별로 남은 후반기 주목해야 할 선수들 살펴봤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연속 기자님이 준비하신 저지 과연 어느 팀의 누구의 저지인지 혹시 이 4선수 중에 한 명인가도 저는 좀 솔깃한데 아니죠. 아니겠죠? 이거죠? 러시아 선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 명 러시아 선수 언급된 선수가 있습니다. 2명 있네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인데 오늘 블루스의 타라센코 선수를 가져왔었어요. 오늘 전 준비하신 저지는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의 타라센코 선수. 예, 그렇습니다. 네. 다비드 페롱 선수 언급이 되면서 세인트루이스 블루스를 선택해 주셨는데 요거 일단 사진 찍어 갖고 제가 기왕 가져오셨으니까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점 매우 아쉽지만 자선책으로나마 아쉬움을 한번 달래보겠습니다. NHL 이제 재개가 됐고 이제 팀별로 한 30경기 정도씩 달릴 텐데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죠. 지금부터와 이제 또 선수 이동 마감일 딱 그 언저리 때쯤 또 페이스를 어디에 올리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네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다시 NHL 하덴나 시간으로 마련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NHL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KHL 잠시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뭐 한 10경기 정도씩밖에 안 남은 정규리그인데 다 끝나갑니다. 이제 순위가 정해지고 있어요. 플레이오프 진출 팀들 서서 이제 확정이 되고 있고 오늘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현재 뭐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 팀 확정된 팀들이 여럿 있네요. 벌써 반이나 확정이 됐습니다. 체스카, 스카, 요케리트, 디나모 모스크바 이렇게 이 순서대로 지금 순위가 결정이 됐고 이 4팀은 확정이 됐네요. 그리고 디나모 모스크바랑 지금 동일 경기를 소화한 53경기를 소화했는데 승점이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5위인 스파르타크 역시 사실상 확정이 됐죠. 이렇기 때문에 1위 체스카 좀 1위가 좀 굳어가는 그런 좀 분위기인데 2, 3, 4, 5위는 좀 그래도 치열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1위는 사실 뭐 바뀔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요. 뭐 그래도 체스카는 체스카다. 뭐 좀 부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아크바르스도 따로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순위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 2위는 아직 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스카 75점, 요케리트가 한 경기 덜하고 71점, 디나모 모스크바는 스카랑 경기수 같은데 69점이라서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요케리트 스카이 두 팀은 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카가 지금 이 세 팀 중에 말씀드린 세 팀 중에 일정이 제일 편한 팀이 요케리트입니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스카는 스파르타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또 뭐 순위권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2위에서 좀 멀기는 하지만은 다음 5경기에서 디나모 모스크바 스카 경기에 다 걸려 있어요. 이 두 경기를 또 다 잡으면은 또 대혼전에 또 빠질 수 있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체스카가 제일 치고 나가는 가운데 2위 경쟁을 하고 있는 팀 3팀 앞서 말씀드린 스카, 요케리트, 디나모 모스크바. 디나모 모스크바가 조금 멀어지고 있네요. 그래도. 그리고 플레이오프 어떻게 보면 막
마지막 이제 세 팀이라고 할 수 있는 로코모티프, 비티아지, 토르페도 6, 7, 8위. 그렇습니다. 근데 이 6, 7, 8위 팀이 5위까지 올라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예. 그래서 요 세 팀 간의 좀 순위 변동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8위, 9위도 승점 차이가 거의 한 8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서부는 플레이오프 순위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네요. 2, 3, 4, 5위 요 네 팀, 그리고 6, 7, 8위 요 세 팀 간의 순위 경쟁. 그렇죠. 시드 어떻게 될 것이냐. 무조건 근데 2위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순위대로 굳어지게 된다면은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은 비티아지 토르페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1라운드에서 2위까지만 하면은. 근데 3위가 되는 순간 로코모티프로 급이 확 올라가 버리고 4위가 되면 스파르타크 만나야 돼요. 그렇죠. 지금 2, 3, 4위 경쟁하는 팀들끼리 4, 5위 만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 자체는 사실 모든 팀이 아주 충만하고 어떻게 좀 흘러갈지 좀 궁금한 좀 KHL 순위네요. 네. 서부는 그렇고요. 동부 컨퍼런스 보겠습니다. 동부 컨퍼런스는 아크바르스와 아방가르트의 지금 1, 2위 싸움이 점입박영인데요. 예. 지금 아크바르스와 아방가르트가 1, 2위가 됐고, 예. 확정이 됐죠. 이 두 팀은 지금 동부에서 가장 먼저 이제 플레이오프를 확정지은 두 팀이 됐고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혼전입니다. 어제 이제 아크바르스가 비티아지를 잡으면서 78점이 되긴 했는데 승점이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이런 부분이 아방가르트가 많이 따라왔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는 1위도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전반적인 이제 득실점도 거의 동일합니다. 두 팀이. 이제 아크바르스가 148골 97실점, 아방가르트가 146골 98실점.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뭐 2강 이런 거 볼 수가 있는 느낌이고, 디비전 1, 2위는 바뀔 가능성이 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밑에가 변수인데요. 예. 근데 사실은 진짜 이 밑이 정말 난장판은 난장판입니다. 3위부터 12위까지가 한 계단마다 2점에서 4점 정도 차이로 쭉 늘어서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접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플레이오프를 노려볼 만한 팀은 넵테이미크 정도까지라고 봅니다. 아무르는 승점 12 넵테이미크까지. 그렇죠. 네. 승점 50점인데 메트로는 5점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넵테이미크는 그래도 정규 시즌에 연승을 한번 달리면 쭉 달릴 수 있다는 건 좀 보여줬는데, 아무르는 사실 좀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네. 두 팀의 승점 차가 2점임에도 불구하고 넵테이미크까지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마지노선으로 봐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 경기가 지금 너무 중요해요. 여기도 그런 부분도 있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진짜 치열하게 촘촘하게 순위 싸움이 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면은 4번 시드임에도 불구하고 4번 시드가 아닌 느낌이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런 느낌으로 아토모빌리스트가 작년에 아방가르트의 그런 모습을 재현을 하면은 좀 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모두 지금 살라바트가 좀 생각보다 많이 부진한 거 제외를 하면은 참 순위 변동 여지가 많은 동부이기 때문에 아주 끝까지 진짜 마지막 경기까지 가서 결정이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봐요. 네. 현재 동부 순위를 보면 3위 마리스, 4위 아토모빌리스트, 5위 11위. 뭐 여기까지는 플레이오프 유력해 보이긴 하는데, 그렇죠. 그다음 이제 6위 살라바트 윌라이프, 7위 쿤룬 레드스타, 8위 메탈루르크. 여기 싸움 정말 또 붙어 있고, 9위 아드미랄과 10위 넵테이미크까지 플레이오프 아직 노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근데 지금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그렇습니다. 점점 위기감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KHL에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향이 있죠. 네. KHL은 중국 팀이 있죠. 지금 쿤룬 레드스타 베이징. 그렇습니다. 이 중국 팀이 지금 일정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요. 예, 변경이 됐습니다. 아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정이 완벽하게 변경이 됐고요. 쿤룬이 지금 서부 원정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초에는 2월 2일에도 체스카와 홈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중국에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경기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걸로 바뀌었고요. 아, 원정 경기로요? 그렇습니다. 체스카 아레나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어. 근데 체스카가 또 한 이득을 좀 보죠. 네. 그렇게 됐고요. 지금 체스카 극동 원정을 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베이징을 찍고 이제 넘어가는 일정이었는데 모스크바에서 치러지는 걸로 변경이 됐고, 2월 24일 홈 시즌 최종전 역시 제3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노보시비르스크에서 펼쳐집니다. 정규리그 홈 마지막 경기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아하. 디나모 리가 이 경기인데 네. 머리가 좀 많이 아프게 됐죠. 그러면서 지금 1월 25일부터 쿨룬이
계속 원정을 떠나게 됐는데 네. 끝까지 원정 일정으로 시즌을 마무리를 하게 됐네요. 쿤룬 레드스타 베이징이 지금 정규리그 7경기 남겨놓고 있는데요. 가장 남 경기 수가 적죠. 그렇죠. 모든 팀들 가운데. 현재 동부 7위 플레이오프 싸움을 한참 하고 있는데 네. 남 경기를 다 원정 경기로 치러야 된다는 점. 체스카 경기도 졸지에 원정 경기가 돼버렸고 네. 디나모 리가 또 제3지역 지금 이 경기. 다음 주에 우리나라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표팀하고 2번의 경기가 예정돼 있는데 강릉에서. 야, 이게 또 지금 뭐 사실 전 종목 지금 다른 종목도 중국 경기, 중국 국제 대회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고 그렇죠. 일정이 바뀌고 있는데 KHL에도 아무래도 중국 팀이 있고 하다 보니 또 이런 또 결과가 나오고 있군요. 그렇죠. 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원정 8연전이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네. 근데 만약에 쿨룬이 4번 시드 안에 들지 못한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지금 앞토밀스랑 승점 8점 차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또 원정입니다. 원정 10경기를 뛰게 됐어요. 지금. 네네. 왜냐하면은 1, 2차전은 원정에서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플레이오프 간다고 쳐도 나중에 플레이오프에서 홈 경기를 할 수 있을지도 좀 그것도 의문이네요. 의문이죠. 네. 그것도 갑자기 뭐 졸제 노보시비리스크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아무르에서 한다든가, 페티소파리나 뭐 아드미랄이나 아무르 같은 데서 한다든가 이런 가능성도 지금 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점점 이 정말 완전 예기치 못했던 이런 변수로 인해서 쿨룬이 일정상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군요. 아, 점점 좀 걱정스러운 요즘 그 돌아가는 분위기인데 좀 빨리 다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뭐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뭐 아이스하키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스포츠에도 좀 악영향이 나오고 있는데 부디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KHL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과연 최종 결과, 정규리그 최종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 2020 IAHF U20 세계선수권 디비전2 그룹 B 우리나라 강릉 하키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대회 중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1월 28일에 시작해서 2월 3일까지 진행되고요.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중국, 이스라엘, 벨기에까지 총 6개 국가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회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1월 30일 휴식일이고요. 앞선 두 경기 결과 일단 정리를 해보면 1월 28일 화요일에 크로아티아가 이스라엘을 무려 16대 1로 대파했고요. 중국은 벨기에에 5대 3으로 역전승. 이어져 벌어졌던 우리나라는 네덜란드의 최종 스코어 5대 1로 승리를 했습니다. 문진혁, 김재석, 김효석, 최원호, 정현진 선수의 골이 있었습니다. 29일 수요일에 또 3경기가 치러졌는데 첫 번째 중국이 이스라엘을 12대 0으로 역시 대파했고요. 크로아티아와 네덜란드의 경기에서는 7대 2로 네덜란드가 1피리어드에서만 5골을 몰아치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경기였던 우리나라와 벨기에 경기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종 스코어 5대 2로 이겼는데 1피리어드 시작 1분 만에 선제골을 내줬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1분 50초 만에 바로 김민재 선수의 동점골 나왔고요. 1피리어드 중반에 김효석 선수의 역전골이 있었지만 또 45초 만에 실점을 하면서 2대 2 동점이 됩니다. 하지만 2피리어드 가서 이준호, 김원민 선수의 골로 리드를 잡았고 3피리어드에 문진혁 선수의 추가골까지 우리나라가 또 정규승을 챙겼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현재 2승이고 네덜란드와 크로아티아가 1승 1패, 이스라엘과 벨기에가 2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강릉에 있는 박힘찬 PD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전화 연결해 보죠. 박힘찬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강릉에 계시는데 링크장이신가요? 예, 링크장 근처 차 안에 들어와서. 오늘 쉬는 날인데 또 링크장에 가셨어요? 주말에 또 이제 고향에서 아시아리그 경기가 있잖아요. 네. 예, 그거를 준비하려면은 내일 한국 경기 끝나고 넘어가려면은 시간이 모자라겠더라고요. 밤늦게 끝나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좀 정리할 거 먼저 해놓고, 예,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강행군입니다. 네. 자, 오늘 일단 뭐 중간 리뷰 시간이라서 각 팀별로 네. 두 경기가 끝난 시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대표팀 네덜란드와 네. 벨기에 두 경기를 치렀는데 이제 2승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 경기였던 네덜란드전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 저도 뭐 디비전 2B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이날 처음 보기 시작했는데, 예. 일단 첫 경기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경기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크로아티아와 이스라엘 경기요. 아, 크로아티아 이스라엘. 예. 그래서 그 경기를 보고 이 정도 레벨의 디비전이었구나라는 거를 처음 안 상황에서 예.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인 거지라고 궁금한 감정으로 봤는데 일단 경기는 잘 풀었고요. 예, 득점이 그래도 심심치 않게 터져주면서 예. 예, 좀 자기네 한국팀의 이제 주도 하에 경기를 치를 수 있었는데 글쎄요, 뭔가 평소에 뭐 아시아리그나 아니면은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다가 U20 경기를 보니까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더 많구나. 네. 네, 그런 감정을 아마 저뿐만 아니라 뭐 스트리밍 통해서 보셨던 분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지 않았을까? 예.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생각보다 상대팀 네덜란드가 괜찮은 전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들었었기 때문에 살짝 걱정은 했었는데 그래도 슬기롭게 좀 파헤친 것 같아서 예. 예, 경기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예, 무난한 승리였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첫 경기가 좀 어려운 변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그쵸. 선수들이 계속해서 좀 리드를 잡아가면서 뭐 무난한 승리를 거뒀던 네덜란드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날에 우리나라가 벨기에와의 두 번째 경기를 가졌는데 이날도 뭐 스코어는 비슷하게 나왔는데 좀 어려운 경기였어요. 양상은. 예, 전체적인 경기력을 봤을 때는 전날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었는데요. 예. 근데 이제 흐름이나 뭐 주도권 싸움에서 좀 많은 미스들이 있었죠. 예. 그리고 뭐 처음 실점을 한 장면이라던가 두 번째 골 실점 장면들도 평소에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나 대학교 경기들을 봤을 때 나올 법한 그런 장면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공격력 부분만큼은 그래도 디비전 내에서는 탑급이니까요.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결과적으로는 잘 해결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두 경기 모두 다 이렇게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었는데 일단 경기 결과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최상의 결과를 얻었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놀 물은 아니잖아요. 예, 오브리그. 예. 아까 네, 댓글에서도 높은, 말씀 나눴습니다. 네, 더 높은 디비전을 향해서 목표를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안주하고 만족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런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갈 길이 더 멀다. 예. 그리고 대표팀의 경기력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날 두 경기 동안 경기 내내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예, 지도하시던 감독 코치님들 얼굴 표정을 보면은 답이 나와 있거든요. 그 경기는 계속 이겼는데 네. 뭐 백지선 감독, 이창영 코치 비롯해서 코칭 스태프들의 표정은 많이 어두웠다면서요. 그쵸. 좋지가 않았죠. 왜냐면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아마 감독 코치님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디비전보다는 더 높은 디비전, 더 높은 목표를 잡고 예,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지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선수들도 지금 당장의 승리보다는 더 높은 레벨의 디비전이나 아니면 하키 레벨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여기서 우승하는 거는 둘째치고 네, 좀 더 재미있는 경기를 보여드리려면은 단순히 그냥 경기 결과로 이기는 경기를 보여주는 게 재밌는 경기는 아니거든요. 예. 뭔가 좀 더 합이 맞고 뭔가 좀 짜임새 있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경기 결과가 좋게 나와야 보는 팬분들께서도 우리나라 대표팀, 청소년 대표팀, 뭐 U20 대표팀이 성장하고 있구나 아니면은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팀 미래가 밝구나 이런 좀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하는 나머지 경기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나라가 3경기를 더 남겨놓고 있는데 이번 대회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앞선 경기 2경기보다는 좀 더
경기 내적인 측면에서도 좀 나은 경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팀들 좀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 우리나라와 상대했던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뭐 좀 더 자세히 보셨잖아요. 어땠습니까? 뭐 네덜란드나 벨기에, 크로아티아는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전체적인 디비전 성격하고도 비슷한데, 네. 6팀 모두가 좀, 공격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모습이 있었고요. 예. 그 공격이 뭔가 전술적으로 움직임이 있거나 짜임새가 있거나 이렇기보다는 개인 전술,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그런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득점도 많이 났었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디비전 레벨의 한계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디펜스나 골텐딩 부분에서는 좀 약점을 보이는. 예. 그래서 뭐 턴오버라든가 뭐 패스 연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모든 팀들을 통해서 나왔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뭐, 유럽 팀들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디비전 전체적인 성격인 것 같고요. 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최약체라고 평가받고 있고, 지금 두 경기에서도, 10개 넘는 실점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은 제일 높다라는 거. 네. 예, 12실점하고 끝까지 또 슈퍼세이브를 하고 있는 홀텐딩을 보면서, 그래도 뭔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열정 부분만큼은 다른 팀들이 좀 더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예.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팀은 물론 한국 우승 후보이긴 합니다만, 중국 팀의 성장세가 좀 눈에 띄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이 우리나라와 함께 현재 2승입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일단, 뭐 나중에 뭐 승격을 놓고 한번 다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일단 중국도 마찬가지로 개인 능력에 좀 더 치중이 돼 있는 비중이 높은 공격을 펼치고 있고 전체적인 플레이 스타일도 그러한데요. 예. 뭔가 느낌적으로 우리나라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예. 닮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예. 거기에서 어느 정도 좀 더, 팀 합을 맞추고 팀 전술적인 움직임을 더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양팀 간의 맞대결에서 승패가 갈릴 것 같고요. 중국의 뭐, VHL이라던가 뭐 ECHL이라던가 북미 내지는 뭐 러시아 리그에서 하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어린 선수들이 몇 명 합류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선수들이 주 포인트를 생산해내고 있고, 예, 또 대회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서, 예. 우리나라와의 대결에서도 그런 선수들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예, 슬기롭게 좀 극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뭐 마지막 경기 우크라이나전도 있겠지만 뭐 그 앞서서는 중국전이 좀 조심해야 할 우승을 하는데 넘어야 할 그런 과제가 아닐까 싶네요. 이제 두 경기 했습니다만 중국의 성장세를 또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고 있군요. 네. 이제 우리나라 이스라엘전, 중국전, 크로아티아전 남아 있고요. 뭐 다른 팀들도 3경기씩 더 있습니다. 남은 경기들에 대한 어떤 전망, 이번 대회 판도 어떻게 돌아갈 거라고 전망하세요? 예. 이스라엘전 이후에 중국전이 있다라는 게 좀 걱정이긴 한데요. 예. 걱정이라고요? 배승을 거두고 난 뒤에 뭔가 좀 정신적으로 풀어질 수 있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첫날 크로아티아가 이스라엘에게 대승을 거두고 다음날 네덜란드에게 졌죠. 예. 네. 그런 부분이 좀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예. 근데 뭐 앞선 두 경기처럼 그런 뭐 물론 개인 플레이 위주였긴 했지만 그래도 골을 뽑아내는 포인트 생산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좀 디펜스 하는 과정에서 빈칸에 있는 5 플레이어들이 좀 실수나 미스를 줄인다라고 하면은 좀 더 좋은 경기로 남은 3경기를 승리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승 가능하겠습니까? 우승을 못하면은 이거 욕 바가지로 먹어야 되는 건데. 네. 예, 우승은 당연히 해야 되고. 우승은 당연하다. 당연히 해야 된다. 해야 되고. 홈에서 하는데 또, 못하면 안 되죠. 네. 예,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우승을 이뤄내는 과정이, 좀 더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예. 이번 대회를 온더스포츠에서 스트리밍 중계를 하고 계시고 또 박김찬 PD님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또 좋은 기회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경기를 또 볼 수 있다는 것이. 그 현장에서 직접 본 U20 남자 디비전2 그룹 B에 대한 인상은 좀 어떠세요?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예, 확실히 하부 리그구나 디비전이 많이 낮구나라는 거를 몸소 느낄 수 있었고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왔다 갔다 하는 레벨 팀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뭐 대학교 수준의 레벨인데 그거보다 조금 낮은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수비나 골대닝보다는 공격에 더 비중이 높고 그 공격도 뭔가 전술적인 패스 플레이나 이런 것보다는 개인 능력에 좀 더 치중이 돼 있는 모습이구나. 요게 중고등학교 경기에서 많이 나오는 거라서 그런 감상을 받았었고요. 디비전으로 올라갈수록 이런 것들이 점점 변화할 텐데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게 참 안타깝고 씁쓸하기도 한데 올라가면서 좀 더 발전하고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좀 관중들은 어느 정도 있어요? 많이 오시나요? 일단 한국 경기는 그래도 그 주변 강릉에 거주하시는 팬분들이나 아니면 주변 팬분들이 꽤 생각보다 꽤 오셔가지고 그래도 평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찾아와 주시는 것만으로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주말 되면은 더 오시지 않을까요? 네. 우리나라로서는 뭐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경기들이 남아 있으니까 보다 많은 분들이 좀 응원을 현장에서 또 같이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몸 건강히 돌아오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굉장히 저희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이거 좀 병날 것 같아서. 강행군이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대명과 안양알라 경기가 최대 고비네요. 그러니까 또 왔다 갔다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좀 조심히 이동하시고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 이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 회차 잘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릉 하키센터에 있는 박김찬 PD와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U20 남자 대표팀 남은 경기 꼭 우승 결과로 다음 주에 저희가 뭐 우승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변함이 없고요. 계속해서 응원을 보내보겠습니다. 비하인드는 231회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박김찬 PD와 함께 3시 인사를 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가올 한 주 또 하키 재미있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현숙 기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